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5살 이준호는 아침 7시 정각에 일어나 아내를 위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7개월째인 서지연을 위해 엽산이 풍부한 시금치와 단백질 보충을 위한 달걀로 볶음밥을 만들었죠. 대기업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일하는 준호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한 이후로는 가능한 한 일찍 집에 와서 지연의 발 마사지를 해주고 태교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결혼 3년차 준호와 지연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준호는 금연을 했고 지연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서 둘 다 조급해하던 차에 기적처럼 찾아온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준호는 울컥했습니다. 드디어 아빠가 되는 것이었죠. 지연은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던 그녀는 임신 5개월 차부터 입덧이 심해져서 일찍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준호는 아내가 몸이 무거워질수록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주말마다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두고 비타민과 철분제를 챙겨주었죠. 마트에서 임신 부용 영양제를 고를 때면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며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지연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아빠 목소리 들리니라고 속삭였죠.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요즘 밤에 많이 움직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아기방 꾸미는 일도 직접 했습니다. 베이비블루 색깔의 벽지를 고르고 원목 크립을 주문했죠. 성별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준호는 지연을 닮은 예쁜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준호는 지연의 배에 손을 올리고 태교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콩쥐팥쥐나 흥부놀부 같은 전래 동화를 읽으면서 아이가 착하게 자라기를 바랐죠. 지연은 가끔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기도 했지만 준호는 끝까지 이야기를 마저 읽어주었습니다. 클래식 음악도 빠뜨리지 않고 틀어주었는데 특히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좋아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준호를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준호는 매일이 설레고 기대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지하철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죠. 벌써부터 축구를 가르쳐 줄지, 피아노를 배우게 할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이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도 첫 손주를 기다리며 설레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손뜨개로 아기 옷을 만들어 주시겠다며 털실을 사러 다니셨고 아버지는 손자를 위한 교육 자금을 따로 모으고 계셨습니다. 지연의 부모님 역시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기뻐하시며 몸조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준호는 출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미리 예약해 두었고 신생 아용품도 하나씩 구매해 나갔습니다. 기저귀부터 젖병 소독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체크하며 준비했죠. 준호는 완벽한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지연이 아직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실을 나섰죠.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날 텐데 지연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싶었거든요. 신생아를 태우려면 차 안이 완전히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흰색 소형차 열쇠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 지연은 차 관리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는데 준호가 보기에는 아기를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니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죠.
화장품 샘플들과 쇼핑백, 그리고 몇 달 전에 산 아기용품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 청소를 시작하면서 준호는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틈새에는 동전들과 사탕 포장지가 끼어 있었고, 뒷좌석에는 지연이 입던 카디건이 구겨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차량용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고 물걸레로 대시보드를 닦아냈습니다. 바닥 매트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수석 매트 밑에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준호는 무심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만삭의 지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었는데, 그 남자는 지연의 불러온 배 위에 두 손을 포개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준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남자 역시 마치 자신의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아빠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배경을 보니 전문 사진관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조명과 구도가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지연에게 만삭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을 때 배가 나와서 보기 싫다며 거절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와는 이렇게 예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이 입고 있는 옷은 며칠 전에 새로 산 인부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확인해 보니 촬영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그날 지연은 친정 어머니와 산후조리원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 남자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량 청소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죠.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지연과 함께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지연의 회사 동료일까? 아니면 친구의 남편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량 곳곳을 뒤져봤죠.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로브 박스를 열어보니 평소 없던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관 영수증과 함께 근처 카페 영수증도 있었는데 2인분 주문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지연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지연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임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죠. 요즘 들어 준호와의 대화도 줄어들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던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발견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차량 구석구석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놓친 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운전석 옆 수납 공간을 열어보니 평소 지연이 사용하지 않던 립스틱과 향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색깔도 평소 지연이 좋아하던 연한 핑크색이 아닌 진한 레드 계열이었죠.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켜고 최근 목적지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집 근처 마트와 병원 주소는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전혀 모르는 지역의 주소들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강남구 어느 호텔 주소와 사진관 주소 그리고 산부인과 주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연은 분명히 집 근처 병원만 다닌다고 말했었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으로 그 주소들을 하나씩 검색해 봤습니다. 호텔은 시간당 대여가 가능한 곳이었고 사진관은 가족사진 전문 스튜디오였습니다. 산부인과는 고급 산후조리원이 딸린 대형 병원이었죠. 집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인데 왜 굳이 그곳을 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차량에는 전후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최근 일주일간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죠. 준호는 휴대용 노트북을 가져와서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영상을 빨리 감기로 훑어보면서 수상한 장면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영상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인데 조수석에서 함께 내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에서 봤던 그 남자였죠. 두 사람은 호텔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영상이었습니다. 2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다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지연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남자는 지연의 배를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영상을 정지시키고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지연이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죠. 준호 자신조차 지연에게서 그런 미소를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확인해 보니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달에도 비슷한 영상이 몇 개 더 있었고 매번 지연은 그 남자와 함께 다양한 장소를 다녔습니다. 산부인과에 함께 가는 영상도 있었는데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량 운전석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쌌죠.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임신했을 때의 기쁨도 매일 밤 태교를 해준 시간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영상과 사진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준호는 차량 시트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동안 지연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임신 후 지연이 점점 차가워진 것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인터넷으로 사설탐정 사무소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연이 깨어있을 시간이었는데 어떤 표정으로 아내를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 지연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죠. 준호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차 청소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고마워한다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준호에게는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배를 바라보며 갑자기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결혼 3년 동안 관계 횟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특히 지연이 임신했다고 알려준 시기를 계산해보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준호는 살짝 의아했었습니다. 그 전달에는 지연과 관계를 가진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기적처럼 생긴 아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기에 지연은 자주 외출을 했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준호는 지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스마트폰을 훔쳐봤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열어볼 수는 없었지만
알림창에 여러 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영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준호가 아는 지연의 지인 중에는 그런 이름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일찍 잠들었지만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죠. 만약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준호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는 인터넷으로 사설탐정 사무소를 검색해봤습니다. 몇 군데 전화를 걸어보니 한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탐정 사무소였는데 불륜 조사를 전문으로 한다고 했죠. 준호는 퇴근 후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진실을 밝혀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 6시 퇴근과 동시에 준호는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소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대표라고 소개한 40대 남자는 준호의 상황을 들은 후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탐정은 준호에게 구체적인 의뢰 내용을 물었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1년간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죠. 누구와 만났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탐정은 조사 기간과 비용을 설명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준호는 주저하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지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신부에게 좋다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죠. 지연은 준호를 보자 오늘 회사 일이 힘들었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관심이 이제는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준호는 그냥 좀 피곤하다고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준호는 지연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을지 고민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준호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혹시 지연이 다른 남자의 아이에게 줄 이름을 자신과 상의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사무소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거든요. 회사에 반차를 내고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탐정은 준호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죠. 지연과 그 남자의 관계가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탐정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지연은 작년 3월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행사에서 정영훈이라는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정영훈은 36살로 지연의 회사와 거래하는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죠. 행사 당일 찍힌 사진에서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미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곧 사적인 만남으로 발전했죠. 작년 5월부터는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고 여름에는 함께 펜션 여행을 다녀온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연이 임신했다고 알린 시기와 정영훈과의 관계. 진전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탐정이 확인한 바로는 지연과 정영훈이 관계를 시작한 것이 작년 7월이었고
지연이 임신 소식을 알린 것이 올해 1월이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임신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연이 정영훈과 함께 산부인과를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확인부터 정기 검진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죠. 준호가 알고 있던 집 근처 병원은 단순히 임신 확인만 받았던 곳이었고, 실제 산정 관리는 정영훈과 함께 다른 병원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면서 준호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지연과 정영훈이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 초음파 사진을 함께 보며 기뻐하는 모습, 산후조리원 상담을 받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영훈의 부모님을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이 정영훈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마치 며느리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영훈의 어머니는 지연의 배를 쓰다듬으며 손자를 기다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탐정은 두 사람이 이미 출산 후 함께 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영훈이 새 아파트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연도 이혼 후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이 출생 신고도 정영훈 이름으로 할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넘기면서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연이 정영훈과 함께 아기용품을 사러 다니는 사진, 함께 이름을 짓기 위해 장명소를 방문하는 사진, 심지어 정영훈이 지연의 친정 부모님을 만나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탐정은 지연의 부모님도 정영훈을 사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 친정에 정영훈을 데려가서 인사를 시켰고, 부모님들도 그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준호만 모르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미 새로운 가족 구성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지연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것도,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것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탐정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죠.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느껴졌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준호는 탐정에게 모든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증거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했죠. 이제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과 정영훈 모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임신부용 쿠션을 등에 받치고 편안해 보였죠. 준호를 보자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에서 탐정이 준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연 앞 탁자에 놓았죠. 지연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말없이 그 안에서 만삭 사진을 꺼내 지연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죠.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뭐야라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 산부인과에서 정영훈과 함께 있는 모습, 심지어 정영훈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까지 모든 것을 지연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결국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준호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만 떨구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서 지연을 바라봤고, 지연은 소파에서 계속 울고만 있었죠.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기를 말입니다. 드디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죠. 하지만 준호가 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더 울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영훈과는 작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업무상 만남이었는데 점점 감정이 생겼다고 했죠. 준호와는 달리 정영훈은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설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정영훈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차가워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뱃속 아이가 누구 아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영훈의 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태교를 해주고 아기 용품을 사고 아빠가 될 준비를 했던 모든 시간이 무의미해졌죠.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영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정영훈과 함께 기를 거라고 했죠. 준호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일어섰죠.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내 선택 존중할게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내일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도 진행할 거라고 했죠. 1년 동안 속여온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지연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서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겠다고 말하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뿌리치고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정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선택했죠. 사무실에 들어서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경석이라고 소개한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봤다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탐정이 정리해준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들과 영상, 캡처 내비게이션 기록, 호텔 출입 기록까지 빠짐없이 정리된 증거들이었죠. 오 변호사는 자료를 훑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간자 소송의 경우 정영훈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지연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질렀고 심지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황이니 법원에서도 중하게 봐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도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지연이 정영훈의 아이라고 고백했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며 동의했습니다. 출산 후 즉시 검사를 진행하자고 했죠. 소송 준비를 하면서 준호는 정영훈의 신상 정보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영훈은 중견 유통업체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지연의 회사와는 3년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 사실을 정영훈의 회사에 알릴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정영훈이 다니는 회사의 익명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거래처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과 함께 증거 자료들을 첨부해서 보냈죠. 회사 입장에서는 거래처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정영훈의 회사에서는 즉시 내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연의 회사에도 연락을 해서 사실 확인을 요청했죠. 양쪽 회사 모두 직원들의 사적인 관계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혼자인 여직원과의 불륜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파장이 시작됐습니다. 정영훈의 회사에서는 그를 지방지사로 좌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해고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승진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된 셈이었죠. 정영훈은 갑작스러운 발령에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연의 회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지연이 복직하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회사 간의 거래 관계였습니다. 정영훈의 회사에서는 지연의 회사와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계속 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죠. 3년간 유지해온 수억 원 규모의 계약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연은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복직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고 업계 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임신 중인 몸으로 갑자기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정영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연봉도 크게 줄어들었고 승진 기회도 사라졌죠. 지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전했죠. 1년 동안 자신을 속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연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왔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준호는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연과 정영훈이 저지른 일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준호를 보는 눈빛이 안쓰러워졌죠. 하지만 준호는 당당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지연과 정영훈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동정보다는 응원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연이 출산한 지 3일 후 준호는 병원에서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는데 지연은 준호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영훈이 옆에서 지연을 돌보고 있었는데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해했죠. 하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만 남았을 뿐이었으니까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였죠. 준호는 결과를 받아보면서도 별다른 감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는 이제 출생신고, 무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의 1차 조정 기일에 지연과 정영훈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지연은 출산 후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많이 야윈 모습이었죠. 정영훈도 지방 발령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듯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둘 다 준호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지연은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사진들과 영상, 자료들이 법정에서 하나씩 제시되었죠. 판사도 이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분류는 처음 본다며 혀를 찼습니다. 지연과 정영훈의 변호사들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준호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혼이 인정되었고 지연에게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정영훈에게는 상간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 무효도 인정되어 준호는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판결 후 법원을 나오면서 준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한 기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허탈함이 더 컸죠.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지연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기방으로 꾸며놓았던 방도 원래대로 되돌렸죠. 원목 크립과 아기용품들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준호는 차량 정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날 처음 사진을 발견했던 지연의 차량이었죠. 정비사가 차량 내부를 청소하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셨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 닦아냈다고 말이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동료들도 예전보다 밝아진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죠. 독서를 하거나 등산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가끔 지연과 정영훈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죠. 정영훈의 월급만으로는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준호는 그런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자신은 더 이상 그들의 삶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죠. 언젠가 자신도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준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몇 달 전 차량 청소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발견한 사진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진실은 언제나 숨겨져 있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준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죠. 다시는 거짓된 사랑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카페 창가에서 준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차 안에 숨어있던 진실을 찾아냈고 이제 마침내 그 모든 거짓을 깨끗하게 닦아냈다고 말이죠. 앞으로는 더 이상 눈을 감지 않고 진실만을 보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